나상 보자.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 계절적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얘들아,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몇 명? 얘들아? 소설의 3요소가 뭐야? 물어보면 다 없어, 그치? 주제, 구성, 문체지. 구성에 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나상이라는 건 벌거벗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나상이라는 뭔가의 사건, 나상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지. 이게 물론 소설에서는 다 중요해. 근데 예를 들면 홍길동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인물이다. 당연히 인물이지. 그 다음에 뭐 비 오는 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배경.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힘들게 살았어. 그럼 하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그래서 하나씩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체라는 건, 문체는 내신에서는 간혹가다 물어보고 수능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문체라는 거 그 작가 특유의 이제 글을 쓴다라는 공식으로 보면 되고, 지금 이호철 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태비판적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 문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알 수.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그럼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작품이 조금 특이한 게 배경 얘기를 하면서 뭐가 많냐면 배경이 묘사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어. 바람이 불고 시끄러운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달리고 있었다.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에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였고요. 이편 하늘에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달은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고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일단 요 부분만 보고 밝은 배경이야, 뭔가 어두운 배경이야, 침침하고 어두운 배경이지. 일단 묘사를 버리고 팩트만 보면 뭐야? 구름이 시커매. 그치? 그 다음에 번갯불이 번쩍여. 번개치고 있어. 그 다음에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어때? 달이 잘 안 보여. 약간 폭풍우가 밀려오는 날씨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땅 위에 무언지 불길한 느낌 세모. 타단한 정적이 흘렀다. 불길한 느낌 세모. 배경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철과 나, 이걸 나다. 철이랑 그 다음에 나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1인칭이지. 나라고 나왔으니까 1인칭이지. 그래서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둔 채 연방 담배를 피웠고요.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로로 묶으세요. 요걸 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소설은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철의 얘기를 말한 거니까 얘는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내부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읽으면서 볼게요.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그러면 내부 이야기에서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내부 이야기에서는 어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요 얘기할 때 우리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아마 나왔을 거야. 직접 제시는요, 소설에서의 직접 제시는 누가 할 수 있어? 작가만 할 수 있어. 소설에서의 직접 제시는 작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간접 제시는 뭐 대사, 대화, 뭐 인물에 대한 배경 묘사, 뭐 행동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제시는 작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전적 작가 시점에서 뭐라고 할수 있어? 형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그러면 배경 알 수 있지.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와, 이거 38선이다, 우와, 라고 해서 소리를 내서 일행 모두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엄마는 불쌍해서, 그러면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라고 얘기가 나왔지. 근데 어머니는 불쌍해서 찔끔거리곤 했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부터 채우는 위심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에 쓴웃음 세모.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을 약간 살짝 비웃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그럼 형은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약간 어때? 거만해 보이는 모습이고 형은 보이는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의 표정에 국악에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 동그라미. 이게 형의 성격인 거지. 그치? 사변이 일어나자 6.25 사변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1950년 6.25가 되자 형제가 다 군인에 몸이 됐대더라고. 밑줄 쳐봐. 이거 자의에 의해서예요? 타의에 의해서예요? 가을에 의해서지. 1951년 가을 동그라미. 제각기 북외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대 가다가 둘은 우연히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고요. 펄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얘들아 이 소설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 할게. 형은,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형의 감정은 이렇게 내려가. 울어. 점점 뒤로 갈수록 울지 않아. 나는 뭐야 하진 않지. 물론 반가워는 했지. 하지만 점점 올라가. 감정의 구조. 그러니까 겉으로 속에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 감정의 구조가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계기가 있죠. 일단 볼게요. 그래서 지금 동생 흠칫했으나 뭘 또 울어 하면서 외면을 둘러싸가지고 외면을 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10월달 밤이라 꽤 섬들섬들했다. 배경이 중간중간 계속 나와. 날씨에 관한 배경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멀리 초일의 말 태백산 줄기가 싸우늘이 뻗어 있었고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훌렁거리기만 했다.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에 사그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다. 하늘 한복판으로 이따금씩 밤 기러기가 울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배경 계속 나오죠. 중략 부분에 어때? 형은 계속 울고 동생은 뭐 없고 그러다가 밥도 나눠 먹고 계속 이렇게 지내니까 어때?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된다. 그러니까 형 요 정도 된 거야. 형이 울어. 나도 이제 슬슬 어때? 나도 이제 슬슬 울기 시작해. 처음에 뭐야 하다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 좀 가까워진 거지. 이거 무슨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가 조금 그나마 가까워진 거지.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둘이 아까 가을에 만났잖아. 그치? 아까 가을에 만나서 아까 10월에 만나서 이제 뭐가 됐어요? 겨울이 됐어요. 눈이 오고 있어요. 형은 울음을 그치고 벌써 우와 눈 내린다.
우와 48선이다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지.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말처럼 와 저기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라고 그냥 와 눈이야 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 수월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다. 날씨가 되게 좋아 얘들아.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고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왜 부럽거든. 날로 풀이 줄 것 같다 제목. 그러니까 날로 어때? 힘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어느 날 밤이었다. 밤 동그라미.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야, 그 경비병 생각나. 나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에 이제 뭔가 염증이 났는데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 세모. 동생은 놀랐어요. 이쯤 되면 한 요 정도 된 거야. 형은 이때부터 좀 담담해지거든. 이쯤 되면 야, 나 다리가 좀 괜찮아. 그러면서 아이 괜찮아 춥다. 엄마는 나 좀 불쌍히 여겼지. 나 다리가 이상한 것 같아. 칠성아 이 칠성이가 누구예요? 이 동생이 철이죠.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 드디어 울고 있어. 그럼 얘 지금 뭐 한 거야? 얘가 진짜 심리적으로 울기 시작한 이 부분은 뭐야? 형의 담증. 형은 아이 괜찮아 뭐 아플 수도 있지 이거 하지만 나는 어때? 걱정이 되는 거지. 야 왜 울어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고요. 얘들아 문학에서 우리가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인생이다라고 그런다고 했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뛰어간다라는 거야. 빨리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멈춰있다, 잠시 쉬는 삶이지.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하는 것들은 다 비극이야. 너네 뒤에 가면 산포하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리가 그러니까 오랜 산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려서 어때? 쩔뚝거려서 엎혀서 가. 그게 그 인물의 고난한 정말 이제 힘든 인생이야. 그 다음에 또 요거 6.25랑 같은 배경에 무슨 작품이 있냐면 순환이대 라고 보면 다리가 하나 없어. 잘려. 못 걷지. 그것도 그 사람의 전쟁으로 인한 이 사이로 갈등으로 인한 인생이야. 그 다음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 못 걸어서 엎혀. 상병이 이병에게 엎혀서 가. 얘도 뭐야? 못 걷지? 그 고난한 삶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못 걷는다는 거 혹은 다리가 쩔뚝거린다는 건 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 모든 작품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절름거린다라는 게 나오지. 그만큼 걸었으면 무던히 왔구만서도 에이 그만 좀 걷지 하고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흘끔 보았다. 경비병들은 들은 채도 안 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별표 치세요. 형 계속 울다 이제 웃었지. 시성아 너 집에 가거든 너 집에 가거든 자기 못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유 아니야 나도 갈 텐데 그치 내가 정신이 빠졌어 아니야 라고 현실 부정하는 거죠. 동생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새었다. 얘들아 배경 또 나왔어. 아까 날씨가 맑았었는데 이제 밤이 되고 지금 어때? 바람이 셌죠.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고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아득히 벗었다. 동생은 이제 바뀌었어. 동생은 이제 계속 질질질 짜기 시작해요. 울어. 형은 울고 왜 울어. 며칠 지날수록 형은 더 절뚝거렸고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낯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들의 눈치를 힐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먼 게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울어요. 형은 울어 안 울어? 형은 이제 울지 않아. 이제 예감한 거지 사실 자기의 죽음을.
그럼 동생은 이런 형 때문에 더 울어. 감정이 이제 어때요? 완벽히 바뀌었죠? 형은 울지 않고 동생은 계속 울고요. 그날 밤 한방눈 세모 치세요. 눈이 많이 내려. 여기에 한방눈은 비극이야. 형은 부르는데 동생이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안 돼. 나한테 울면 안 돼. 라고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가로를 묶고서 지금까지는 계속 형을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이제 숙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형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거죠. 동생은 오히려 입장이 바뀐 거야. 우와 눈 온다 라고 동생은 철없는 소리를 한 거지.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형은 꾹하니 그저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서 또 울어.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 정신 차려 하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꾹 찌르고는 주저앉았다. 형이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다 오던 경비병이 총 매면서 이 새끼 뭘 이렇게 힘들게 못 따라와 하면서 죽인 거죠.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라고 사실 말하지 않지. 앉은 채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이 총을 어깨에 들어매면서 아유 뭐 며칠을 더 살겠다고 삐득대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눈앞에서 못 걸으니까 바로 죽인 거야. 뭐예요? 전쟁의 비극성이죠.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하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날씨가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태풍 오는 거 같은 날씨였죠. 금세 한소나기 쏟아질 것만 같던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새 시즌 듯 없어졌고요. 온 하늘에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별별별 달이 안 보였었지. 근데 이제 달이 가운데서 보여. 바람은 불고 그 다음에 선라이즈를 물들고 차단한 정적 네모.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이 칠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은 그렇게 죽었고 형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제목이 일단 나상일까? 라는 건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돼. 이 나상이라는 건 벌거벗은 모습이잖아. 근데 벌거벗은 마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벌거벗은 마음은 뭘까? 보통 이 벌거벗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사실 뭐 전쟁, 비극 이럴 때는 보통 어떤 시점을 쓰냐면 어린아이 입장에서 작품을 서술하도록 보통 많이 써. 왜냐면 모르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일본인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 우리 아저씨는 되게 이상해. 일본인이 일자리 준다고 하는데도 일을 안 해요. 되게 미쳤나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리숙한 표현이 가능하잖아. 어린아이로 쓰진 않았지만 어리숙한 형으로 지금 요 시대를 묘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때? 형의 죽음으로 형만 죽지 않았겠지. 이렇게 끌려온 포로들 이렇게 경비병이란다. 이렇게 군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 라는 모습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성이다.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거다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이 작품은 일단 배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소설의 기본적인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시점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